안녕하세요. 네, 도시교통행정 발표를 맡은 김대성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도시교통행정, 도시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파헤쳐보자 해요. 다음 문제. 목차 같은 경우는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챙겨봤는데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2절의 내용에서 3절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혼잡 비용 같은 경우는 2절에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도로 이용의 편익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되게 수학적인 공식도 많이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고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일반 행정학을 배우는 우리가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좀 했고요. 2절부터 3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가는데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인가를 실어 나르는 일을 교통이라고 하죠. 교통이라고 하는 게 도시를 연결시켜 주면서도 보조적 기능을 하는 수단의 개념인데요. 교통이 하나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하나의 수단. 마치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혈관과도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단이 망가지게 되면 교통 문제의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민생활이 불편해지고 또 경제활동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시민과의 기업 활동이 장애가 된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 해결에 위해서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죠. 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지하철망, 그다음에 교통시설 건설 및 관리, 각종 제도 정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되지 않아요. 이유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과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에 도시교통의 문제의 원인 같은 경우는 그 도시교통 서비스의 수요가 공급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각각의 원인들을 다 적어봤어요. 일단 수요가 발생하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의 인구 집중, 그 다음에 경제 발전에 따른 수송량 증가, 그리고 상품이나 상품들의 이동횟수 증가 이런 것이 대표적인 그 수요의 증가 원인인데요. 저는 이 많은 원인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소득의 증가에 따른 자가용 수요 급증, 즉 소득 수요가 급증하는 게 그 자동차 수요의 급증하는 원인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는 분 계신가요? 학교 통학할 때. 네, 저도 지하철 버스 매일매일 이용하는데요. 여름에 어때요? 되게 덥고 땀나고 옆에 사람 스치면 되게 불쾌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취직도 하게 되시고 많은 경제생활을 하게 될 테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달 200만 원을 받는다고 쳐요. 우리나라 기본 그 월급이 2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는데 여러분이 되게 대박을 맞이해서 연봉이 막 억대 연봉이 됐어요. 돈이 되게 많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실 건가요? 그쵸, 절대 안 하죠. 차가 편하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자동차 수요로 급증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교통 서비스가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교통 서비스의 공급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공급을 늘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상 땅이 굉장히 좁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하나 예를 들겠어요. 아까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중에 명지대학교를 지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맨날 지나거든요. 명지대학교를. 근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명지대학교 지나면 그 도로가 1차선이잖아요. 한쪽으로 일방통행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어쩔 때는 답답하더라고요. 학교로 오는 입장에서. 1차선이다 보니까 1차선에다가 거기 상권도 되게 많잖아요. 뭐 롯데리아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그런데 납품하려고 딱 차를 세워놓으면 도로가 아예 막혀버려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다고 저는. 근데 저도 이거 만약에 제가 서대문구 청장이었으면 이걸 늘렸으면 좋겠죠, 당연히. 여러분도 다 원하는 그런 거니까.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는 명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상권이 있는데 도로를 넓히려면 어느 한쪽은 허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명지대는 허물자리 학생들이 많고 상권은 허물자리 반발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상권을 어떻게 해서 설득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설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 이건 표는 통계청이나 뭐 이나라 지표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동차 등록 횟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우리나라 자동차가 얼마나 급격히 증가했는지 나타내주는 표예요. 이 노란색 꺾어진 그래프 같은 경우는 증가율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고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나타내는데, 증가율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있죠. 경제 상황도 많이 타고 뭐 소비자의 취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적인 자동차 수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2016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대 육박하는 그런 자동차가 보유되고 있는데, 표는 이 그래프를 해석한 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주시죠. 연도별 일반 국도 관리 현장인데요. 제가 이번에 조사를 찾아보니까 국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도가 있고 고속국도가 있고 뭐 지방 국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국도 하나, 고속국도 하나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일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변화가 없죠. 거의 변화가 없다시피 하는데 표를 보시면 앞자리 때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끝자리 때, 뭐 100대 될 때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보다 압도적으로 적다라는 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연장 및 터널을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도 그 일반 국도랑 조금 다르게 고속국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것도 그 자동차 수 대비와 고속국도 연장 대비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좀 조금씩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동차 대비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다. 그 다음에 고속국도 그 연장 현황인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100을 넘어가는 숫자 거의 없죠. 거의 다 10회짜리 때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현황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다음 문제.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교통 혼잡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한 개 차량과 한 개 비용을 합친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절의 개념을 가지고 온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자동차는 많아지고 보급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비용인데, 한 개 차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국도가 하나 있어요. 이 국도는 차량 내리가 최대의 속도를 달릴 수 있고 적절한 그런 운행 차량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4대가 있는데 차량이 한 대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5대가 됐어요. 그러면 차량의 속도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 차량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차되는 기름값은 계속 나가죠. 지속적으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마지막으로 차량이 들어온 게 5번째 차량이 한 개 차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비용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기름값, 환경 오염 문제, 그거를 가치를 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한 개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교통혼잡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제가 2012년에 교통혼잡 비용이 약 30조 원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 통계청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여기서 좀 제가 여러분들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최신의 자료를 준비하게 되고 통계청이고 뭐 이나라 지표 전부 다 잊었어요. 정말
근데 이 교통혼잡 비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찾아봐도 2012년 이후에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신의 자료가 아닌 게 좀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30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간 GDP 대비 약 3%의 외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써놨어요. 근데 전 이것도 그 발표를 준비해서 궁금하더라고요. 30조원과 3%. 우리나라 연간 그 예산이 400조 원이 이번 연도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은 429조 원이지만 이번 연도에 400조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라고 하면은 사실 몇십조 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교통혼잡 비용이 30조 원이 들어갔다. 2012년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의 10배만 해도 30%만 해도 300조 원인데 300조 원인데 그 중에서 엄청난 규모의 30조 원이 들어갔다?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400조 원이라고 치면 3%면 GDP가 국내 총생산이잖아. 예. 총생산의 약 3%. 예. 그런데 국가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3%라고 하면은 400조 원에서 12조 정도잖아요. GDP는 예산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산하고 틀리지. GDP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뭘 생산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붙은 거 그런 것도 다 포함한 거야. 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국가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예,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GDP 대비 약 3%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더라고요. 전년 대비 증가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하고 얼마만큼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7.7%를 제외하고는 3%를 기준으로 1. 플러스 마이너스 1.5% 내에서 증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 3%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깐만. 그래프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있네. 예, 그래서 도시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부도 이걸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가용 억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자가용 억제 같은 경우에는 혼잡 통행료부터 시작해서 버스 전용 차선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혼잡 통행료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을 들어갈 때 돈을 내는 거예요. 혼잡이 발생한 걸 예상하기 때문에 돈을 내는 방식인데, 이거는 영국의 런던에서 채용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주행세, 그 다음에 주말 차량인데 주말에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19대 차량들 운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뭐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그 자동차 끝판 번호판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3일, 13일, 23일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차고지 진정제는 우리나라에 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 같은 경우는 차를 살 때 차고지를 증명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해야지만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버스 전용 차선제는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그 인간의 영업함이 점차 무력화시키고 있다. 저는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중대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를 죽인다거나 뭐 빼앗는다거나 그런 거는 좀 잘 지켜지는 편인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교통법, 뭐 신호등을 지킨다거나 어떤 정말 사소한 것들, 그런 거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법 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려고 며칠 동안 그 학교 오가면서 신호등을 되게 유심히 봤어요. 정말로 차량이 얼마나 잘 사냐.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전기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차량, 그 자동차 밑에 도로에 깔린 전기선, 하얀색깔 전기선,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는 걸 봤는데 솔직히 그렇게 잘 지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선진 사례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준법 정신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정지선이라고 한다면 차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보행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뚜렷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제가 며칠 전에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여기가 정지선인데 차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사람을 비껴가야 되는데 사람이 차를 비껴가요. 뭐 이런 좀 문제가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도시 교통 문제 자체적인 문제점도 많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이 아직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교통적인 정책에 대한 정책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점도 있지만 국민의 의식이 좀 같이 상향되어야 되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법 정리와 관련해서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현지 국회의원이나 고위층 관료 혹은 뭐 CEO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택시를 타요. 그러면 목적지를 말하겠죠. 그러면 기사 아저씨는 웬만하면 원래 그게 직업이신 분이니까 안전운전하고 이렇게 손님들을 최대한 즐겁게 맞이해주려고 하는데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국회의원이나 뭐 CEO가 타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밟아라. 법 지키지 말고 나 어떤 사람인데 나 누군데 지키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밟아라. 그러면 내가 내줄 테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타인의 모범을 보이고 투철한 도덕성을 그러니까 기념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두 번째는 대중교통 활성화였어요. 뭐 여기에서는 뒤에 표를 준비했지만 표나 그래프를 준비했지만 버스나 지하철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에 예산에서 수백억을 꽂아 넣을 만큼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나 효과는 사실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투자 대비에 비해서 좀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하철 총 연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하철 총 얼마나 연장했는지 그 그래프를 준비해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006년부터 쭉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 수치로 봐도 앞자리가 변할 만큼 그만큼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여기 우리나라 지하철이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그 버스 지하철을 탈 때 1,250원을 내고 타잖아요. 근데 이 원래 가격을 아시나요? 비싸죠. 그치, 훨씬 비싸죠. 이게 우리나라 지하철이 정부와 같이 이렇게 민간 공동이거나 혹은 정부가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1,250원에 타고 있지만 실질적인 금액은 제가 알아봤을 때는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예요. 실제로 내야 되는 금액,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국가가 해준 나한테 뭐가 있냐. 근데 알게 모르게 이런 데서 국가가 다 해주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다음 문제.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 같은 경우는 책에서는 35% 내외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 대중교통 수송 부담이 조금 올라갔어요. 35%에서 40% 사이. 조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대중교통과는 별개로 국내 여객 수송량을 준비해왔는데 초록색 그래프는 도로, 그 다음에 노란색 그래프는 지하철, 그 다음에 주황색은 철도.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이나 철도 투자를 많이 하지만 압도적으로 어때요? 도로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자동차가 늘어나고 그렇게 따라서 당연히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한계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교통 문제는 앞서 설명드렸던 뭐 줄법 정신 문제, 뭐 교통 혼잡 문제, 기타 등이 많이 있지만 그 외에도 대기 오염, 그리고 소음 문제, 교통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대기 오염 같은 경우는
공내 황사 끼고 미세먼지에 교통 그 대기 오염 가스에 엄청난 문제를 낳고 있죠. 그다음에 소음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외진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하죠. 정부의 정책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다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 들어보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쵸? 정부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인간의 영악한 물에서 빠져나가고 지하철과 버스에 전폭적인 투자를 했는데 다 빠져나가니까 좀 답이 없죠. 좀 요즘 말로 되게 노답 같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좀 이걸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시교통 문제 해결책은 없을까? 교과서를 보고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뒷부분을 보시면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의식이 상향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활발해져야 되고 그런 게 쭉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거 책에 엄청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교수님들이 쓰신 거겠지만 저는 좀 그 책을 보면서 그 해결책이 되게 좀 진부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의 고민을 좀 해봤는데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일단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가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퍼루프, 지하로 가는 차 하이퍼루프,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에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나라의 그 준법정신 문제는 딱 해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어떤 선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막 앞서 말씀드린 교통 혼잡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의 발전이 분명히 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은 맞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보행자를 먼저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운전자를 우선시할 것인가 성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기계가 판단하는 상황을 위해서 보행자를 죽여야만 운전자가 살 수 있고 아니면 보행자를 치지 않으면 운전자가 죽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 걸려서 써야 한다. 가치 문제가 개입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 문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딸린 문제야. 예. 그 기계에다가. 예. 그 물리적인 판단 문제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하이퍼루프가 개발되면 그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그 상권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차가 다 미쳐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하지만 또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그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질서를 잡는가 또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본다면 되게 더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두 개의 과제를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는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저희 조원분들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충분히 토론을 좀 해보자.